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3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오프닝에 최저임금에 대한 가짜 현수막, 자한당이 걸었던 그 현수막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보수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바로잡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보수 언론들이 보통 그런 얘기하죠.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주로 가구의 주요 소득원들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냥 알바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근로빈곤을 크게 개선하기 어렵다. 뭐 이런 비판론을 제기해 왔잖아요. 특히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만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 패널 조사 살펴본 결과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95%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무려 76.5%가요. 가구주 아니면 가구주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네. 수구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요 소득원이 아닌 가구원의 비율은요 23.5%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실제로요 한국노동 패널 조사에서도요 가구주와 그 배우자를 가구의 핵심 소득원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리고 가구주의 비율은 1인 가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것도 95% 이하를 받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 가운데 10분 중 거의 8분이 주요 소득원이란 얘기인 거예요. 하하. 그러면 이분들 슬하에 있는 자녀분들 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 이 자녀분들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조사 결과는 또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95%에서 105%,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 아니면 조금 덜 받는 사람, 이렇게 받는 분들을 좀 확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핵심 소득원의 비율은요 아까는 76.5%였잖아요 78%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거의 10명 중에 8명이군요. 그렇죠. 그 가운데 가구주는 40.3%, 가구주의 배우자는 37.7%. 생각보다 많죠. 아니 그러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수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105%에서 125%까지 요런 분들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요 이 분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 해당하는 노동자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핵심 소득원은 전체의 무려 83%.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럼 이 얘기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월급쟁이들은 대부분 빈곤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최저임금위원회 통계를 보더라도요 2016년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가요 얼마냐,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342만 명이나 된대요. 네. 전체 노동자의 18.2%.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물론 영세 자영업자가 힘들지만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세 자영업자 분들도 팔아야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야 이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일관된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수구 보수 언론 쪽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크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크게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시급 정도 구실을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이거를 대대적으로 뭐 사례까지 들고 뭐 르포까지 했더라고요. 이렇게 부각해 왔잖아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 대부분이 그냥 용돈벌이 알바하는 노동자들인데 중산층의 주소득원이 아니라 보조소득원에 불과한데 이거 올려줘서 근로빈곤 완화나 임금격차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들을 줄기차게 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번 조사 결과 보면 그런 주장이 다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곧 최저임금은 다수의 서민들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요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이 개인을 넘어 가구 단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 사실, 이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 상당수가 핵심 소득원인 만큼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저소득
즉 가구의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직접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물론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는 회사 다니는데 내 주위 친구들, 우리 식구들 봐도 월급이 최소 300만 원은 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은 재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를 통틀어서 대기업 노동자들은 1%? 2%?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모 검사의 성추행 고백으로 한국판 미투 캠페인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죠. 그렇죠. JTBC 인터뷰까지 나오셔가지고요. 이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서지영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 방송을 문재인 대통령도 보셨나 봐요. 그랬겠죠. 그러면서 본인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이 미투 캠페인이 홈쇼핑 업계의 성폭력 고발로 번질지도 큰 관심이라고 합니다. 아니, 홈쇼핑 업계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요? 여기가요, 은근히 이런 성폭력의 온상지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 이유를 보니까요, 홈쇼핑의 주인공, 이 쇼 호스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전업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홈쇼핑 업체 고위 임원, 핵심 PD, MD 이런 분들의 눈밖에 났을 경우에 이분들은 출연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회식하자, 이러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알게 모르게 성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거죠. 아이고. 오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요, 약 2년 전 홈쇼핑 A사의 경우에 한 고위 임원이요, 성추행 의혹으로 퇴직을 하면서 성과급과 규정에 없는 교육비를 지급받은 점이 국정감사로 드러나 무리를 빚은 바 있대요. 아니, 성추행 의혹으로 퇴직하는 거는 이게 불명예 퇴직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성과급과 이런 거는 못 받는 게 정상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까지도 몰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더 안겨줬어. 그러게 말이에요. 또 2016년 또 다른 회사에서는요, 한 MD가 계약직 여직원에게 지나친 스킨십을 요구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등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축소, 은폐 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면은 회사에 손해를 줄 수도 있으니 조용히 넘어가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또 다른 홈쇼핑사에서는요, 방송 기술 감독과 PD 여러 명이 사내 성희롱 문제로 징계를 받고 자진 사퇴하는 일이 발생을 했대요. 이 기술 감독 2명은요, 여성 스태프들에게 노골적인 성적 언행을 일삼았고 여성 쇼 호스트들의 노출 부위를요,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몰래 보면서 즐거워했대. 참네. 진짜 악춤이네요. 예, 뭘 찍었길래 즐거워했을까요? 그리고요, PD들은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들의 허벅지를 만지고 뽀뽀를 했대. 하하. 피해자들의 제보에 회사 측은요, 인사위를 열고 이들을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해당 처분에 이들은 자진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문제야.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철저히 병행했기에 피해자들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덮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른 홈쇼핑사는요, 쇼 호스트들과의 회식 술자리에서 고위 임원의 언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지목한 음담 패설은 기본이고 무릎이 안 쳤대. 그런 다음에 이 여성들의 허벅지를 만지고 귀를 핥았대. 개예요? 귀를 청소를 해주고 싶었나봐. 아하. 좀 지저분했나 보죠. 이들 고위 임원들은 쇼 호스트들의 출연 권한을 쥐고 있는 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쇼 호스트들도요, 거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해도 이거 그냥 덮어버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막장 사례도 있어요. 막강한 인사권을 지닌 한 고위 임원, 사장이겠죠. 이 임원은요, 지 생일 파티를 열어가지고 이 쇼 호스트를 초대를 했어. 예.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지 얼굴에 케이크를 발라. 그런 다음에 쇼 호스트한테 이거 핥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여직원에게 다른 남자 직원 무릎 위에 또
앉아 이렇게 아하. 또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예, 어우 진짜 악취미가 있네요. 차라리 남자 직원한테 대신 할트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자 직원 무릎 위에는 우리 이 PD님을 앉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세게 앉아드릴 네. 수 있는데 아니 그 남자 직원 말고요. 제 고위 임원 그 무릎에 제가 앉아가지고 엉덩이 뼈의 그래요. 위력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0.1톤에 가까운 무게를 좀 보여주셔야지. 아니 저 그렇게 몸무게 안 나가요. 자꾸 왜 그래요? 허벅지 뼈를 그냥 빠지직 이렇게 부서뜨릴 수가 있는데. 예. 아무튼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결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란 점 명심하시고요. 서지현 검사처럼 용기를 내서 이 잘못된 행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용기를 내주신 여성분들은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그렇죠. 19세기 중반 이후 150여 년간 이게 어디 있었는지 행방이 묘연했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그게 뭐냐? 조선 왕실의 어책. 이게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뭐 짐작을 하고 있었대요. 프랑스가 병인 양요 때 훔쳐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요. 프랑스에서 이 조선 왕실의 어책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책이면은 이 왕실의 책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왕의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의례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져 있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보물 아니면 국보급 그런 문서인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경제방송에서 왜 이런 얘기를 전해줄까 궁금해하실 텐데 뒷사연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오게 됐느냐 봤더니만요, 이 프랑스에서 이 책을 가지고 오는 단체는요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인데 예. 이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에 같이 힘을 보태는 곳이요 그 유명한 게임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라이엇 게임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풀이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게임 롤. 그렇죠. 그 게이머들이 우리나라의 소중한 보물을 한국으로 다시 가지고 온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아하.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의 개인 소장자가 그냥 줄 리는 없고 당연히 돈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 돈을 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게이머들이 마련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라이엇 게임즈는요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방침에서 이런 문화재 환수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우 재밌는데요. 일단요,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은요 프랑스 개인 소장자로부터요 효명세자빈 책봉죽책 이거를 구매한 뒤 지난 20일에 국내에 들여와서요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와, 효명세자면은 박보검이잖아. 박보검. 아, 드라마에 박보검이 연기를 했군요. 제가 그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요. 아무튼요, 외국에서 왕실의 의례용 도장인 어보가 돌아온 적은 있지만요, 왕과 왕후의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리거나 왕비, 세자, 세자빈을 책봉할 때 옥이나 대나무로 제작한 어책이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래요. 이야, 이거 진짜 국보로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요, 조선 왕실 어보나 어책 669점이 있는데요, 이게 벌써 지난해 10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소중히 아껴야 할 귀중한 문화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효명세자와 관련된 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효명세자를 그린 드라마가 얼마 전에 방영이 돼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거든요. 이때 박보검이 이 효명세자를 연기했단 말이죠.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 구름이 그린 달빛. 이게 소설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 여주인공이 또 김유정이었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효명세자를 굉장히 이제 많이 인지를 하게 됐죠. 근데 이분이 실제로 일찍 돌아가셨어. 드라마상이 아니라 실제에서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절을 했었죠. 예. 아무튼요, 이번에 고국에 돌아온 효명세자빈 책봉죽책은요 순조 19년, 그러니까 1819년에 효명세자빈을 책봉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재질, 서체, 인각 상태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래요. 제가 그 대나무 책에 쓰여진 글씨를 봤거든요. 마치
레이저 각인을 한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고 이쁘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 글씨를 누가 썼느냐? 서사관 이만수가 썼고요. 글은요, 당시 우의정인 난공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기는요, 높이 23cm, 너비 17.5cm, 그리고 6장을 모두 펼치면 길이가 102cm. 이 정도 된대요. 이 뒷얘기도 재밌어요. 지난해 6월에 이 축책이요, 프랑스 한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국내에도 전해졌고요. 그래서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은요, 요거 자칫하다가는 외국으로 또 팔려나가게 되면 다시 영영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요, 경매사한테 거래 중지 딱 요청을 한 거예요. 이후 파리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던 할아버지로부터 축책을 상속받았던 소장자와 협의를 했다는 거죠. 얼마면 이거 넘길 수 있느냐? 그래서 약 2억 5천만 원을 주고 사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은요, 돈이 그렇게 많은 재단은 아니거든요. 재단이지만. 그래서 이 구매 대금 2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네. 요걸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아까 얘기했던 라이엇 게임즈의 기부금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 얘기가 맞는 거죠. 게이머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효명세자의 부인이 쓴 책이잖아요. 효명세자 빈이니까.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조대비 아시죠? 조대비. 이분이 효명세자 빈이야. 그렇죠. 동일 인물이었어. 맞습니다. 풍양조 씨 조만영의 딸로 11세의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와 혼인하신 분 아니겠어요? 네. 그 김유정이 역할 했던 그분인 거죠. 그래서 효명세자는 아까 박 PD 얘기대로 요절했으나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들 환희 후에 헌종이 됐잖아요. 아무튼 이런 역사적 사실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게임사가 외교관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 게이머들의 수준도 생각보다 너무 높지 않은가, 이런 기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외교관을 넘어 외교부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1일이죠. 50대 1의 주식 액면 분할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총을 통과하면 절차를 거쳐서 5월께 액면 분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매출이 무려 239조, 거의 240조를 찍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도요 53조 6천억, 당기순이익 42조 1천억, 창립 80년사에서 최고 성적표를 썼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니까요, 전날 종가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 중에 가장 비싸죠. 249만 원. 50대 1의 비율로 액면 분할을 하면요, 약 5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는 낮아지지만 주식 수가 크게 불어나는 건데, 실제 이런 기대감의 반영으로요,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약 5% 가까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에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더 오른다는 얘기가 많긴 많아요. 네. 그런데요, 삼성이 그동안 액면 분할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거든요. 비싸니까 250만 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획이 없다 이러면서 반응을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다만 이제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투자 접근성이 확대가 됐죠. 이에 따라서 주주도 크게 늘면서 경영 참여나 간섭이 늘어날 수도 있다. 즉 그동안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즉 제드래곤이 승계를 해야 되는데 주주가 많아져 버리면은 여기서도 반대 저기서도 반대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 것 같아요. 뭐 좋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어차피 감옥에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여러분들 비슷한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퇴근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진짜 극심했죠. 그렇죠.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박 PD가 좋아하는 소녀시대 유리가 사과를 했더라고요. 왜요? 왜 사과를 했느냐? 라디오 생방송에 늦었대.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생방송에 지각하는 게 1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진짜 생방송에 늦을 만큼 도로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하게 차를 탔었거든요. 하필 어제 차를 탔어요. 그렇죠. 원래 평상시에는 저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는데 어제는 아는 지인이 저희 집과 같은 방향이라면서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눈도 많이 오는데 이런 날은 지하철 진짜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이 지인이 벨킨의 안정환 차장이잖아요. 그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안정환 차장님이 제의를 해주셔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이게 웬 떡이냐, 진짜 좀 편하게 오늘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콧노래까지 나오더라고요. 차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를 탄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 양재대로 빠져나가는데 이 도로가 폭설에 얼어붙었잖아요. 차가 나가지가 않는 거야.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도로 곳곳에 정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평상시 같으면요, 여기서 저희 집 가는데 차로 가게 되면 1시간 조금 넘는 그런 정도면 갈 수가 있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집에 갔더니 2시간이 훨씬 넘었어. 한 2시간 반 가까이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하철을 타고 와도 1시간 반이면 되는데 오히려 집에 가는데 자동차를 탔더니만 거의 1시간 가까이가 더 걸려버린 거예요. 진짜 꽉 막힌 도로에서 2시간 반 가까이 차에 갇혀 있다 보니까요, 저는 멀미 기운까지 나더라고요. 차가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멀미 느끼시는 분들 의외로 많죠. 하지만 덕분에 제 아는 지인 그 안정환 차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즐거움도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즐거움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극심한 정체 때문에 생각난 경제학 이론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오늘은 교통정체의 경제학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해왔던 경제적, 사회적 함의를 담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주 가벼운 내용이니까 그냥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같이 꽉 막힌 도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꽉 막힌 도로 가다 보면 옆 차선은 좀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왜 내 차선만 더 막힐까? 옆 차선은 잘만 가는데 내가 있는 차선만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 차선으로 또 옮기게 되면 이상해. 원래 있던 차선이 또 빨리 가.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죠. 이런 생각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착각 아닐까요? 궁금하시죠? 이거를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말잖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 1999년에요 캐나다 토론토대에 레델 메이어란 교수님과 스탠퍼드대의 팁 시란이란 교수님이 두 분이서 이걸 연구를 했대. 네. 이런 것도 연구를 하나 봐요. 두 교수는요, 연구팀을 꾸려가지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두 개의 차선을 만들어서요, 차량의 위치와 행동, 속도의 변화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막힐 때 옆 차선 빨리 뚫리고 또 다른 차선 좀 느리게 가고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돌려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도출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 교수의 결론은 좀 재밌어요. 인지적 차이에 의해 이런 착각이 생긴다. 이거였거든요. 착각이네요, 그럼. 그렇죠. 이걸 좀 더 풀이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다른 차에 의해 자신이 추월당했을 때 느끼는 시간이 내가 다른 차를 추월할 때 느끼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 차선이 더 막힌다고 착각하게 된다. 이거라는 거죠. 실제로요, 내가 옆 차선에 같이 있던 차를 앞서갈 때 쾌감 느끼잖아요. 이 쾌감보다는 옆 차선의 차가 나를 앞질러 갈 때 느끼는 상실감이 더 크잖아요. 우리는 보통 상실감을 더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차선이 더 막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대적 차이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항상 내 차선이 옆 차선보다 더 막힌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 두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럴싸하긴 한데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요, 차선이 4개가 있다고 쳤을 때 중간에 있는 차선들이 가장 막혀요. 왜냐하면 맨 왼쪽, 맨 오른쪽은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차들이 가운데로 몰리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교수님이 이 두 교수님의 이 결론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또 연구를 했대요. 네. 이런 것도 연구가 계속 핑퐁처럼 이어지나 봐요. 미국 예일대에 보스트럼 교수란 분이 있는데요. 이 분도요,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옆 차선의 차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게 또 설득력이 있지 않으세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요, 옆 차선의 특정 차와 비교했을 때 내가 점점 뒤로 밀리는 이런 느낌 많이 갖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만의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이유가 뭘까? 이렇게 결론 내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스트롬 교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정 구간의 도로에 있는 전체 차량 중 무작위로 자동차를 선택한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 막히는 차선에 있는 차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냐면요, 천천히 가는 차선의 차량은 빠른 차선의 차량보다 딱 일정 특정 시점에 딱 잡았었을 땐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당연하잖아요.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면요, 자신의 차선이 더 막힌다 대답할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죠. 막히는 차선의 차량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모든 일에 칭찬은 인색하지만 불평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불평은 더 드러내잖아요. 네. 잘 뚫린 차선의 운전자는 불평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까타부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꽉 막힌 차선의 운전자는 많을 뿐만 아니라 불평도 불만도 엄청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차선만 막힌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아까 두 교수님의 설명보다는 훨씬 설득력 있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론도 있어요. 이게 유령 정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같은 차선이 나란히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내 차선에는 내 앞에 차가 5대가 있고 이 옆 차선에는 차가 7대가 있어. 그러면 앞차가 처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그럼 뒷차도 시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의 시차가 도미노처럼 뒤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대가 있을 때와 7대가 있을 때는 차이가 훨씬 더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강이나 이런 물에 돌멩이를 던져봤을 때 그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 유령 정체 얘기도 요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거까지는 몸풀기고요. 네. 다음 문제가 더 재밌습니다. 어제처럼 폭설 때문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 우리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남태령. 그렇죠. 남태령도 그렇고 여기 양재도 그렇고요. 이런 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가장 쉽게 생각나는 방법은요, 이 정체 구간이 심각한 도로를 대신할 다른 도로 하나 더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도로가 하나가 더 생기면 정체 구간에 있던 차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막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브레스 역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독일의 수학자인 디트리 브레스란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1968년에 발표한 교통계획의 역설이란 논문에서 다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논문이 상당히 곽강을 받았고, 그리고 이 논문을 쓰신 분이 브레스란 교수님이고, 그래서 브레스 역설이다, 이런 이름이 붙어진 거죠. 근데 이게요, 수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브레스 교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스 역설에는요, 뭐가 나오느냐, 경제학에서 수학에 가장 가까운 게임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수학과 게임 이론. 여러분들 벌써 긴장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머리 아프다. 왜냐? 수학의 게임 이론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요, 수학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일단 브레스 역설은요, 1960년대 후반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고 있죠. 네. 여기에 도심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를 더 건설했던 사례, 여기서 도출됐다고 해요. 요걸 보고 이제 브레스 교수님이 논문을 쓰신 거죠. 당시 도로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이거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 도로를 더 건설했는데, 이 건설했는데 문제는 기대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보통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극심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논문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를요, 브레스 교수님의 해석보다는 최근에 카이스트의 물리학과 정하웅 교수가 미국 센타페이 연구소와 함께 분석한 게 있거든요. 이 해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정하웅 교수님의 해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교통체증이 심각한 미국의 뉴욕과 보스턴, 그리고 영국의 런던, 이들 지역 장난 아니죠. 여기를 선택해서 이 브레스 교수가 얘기했던 브레스 역설이 진짜 발생하는지 이거를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했느냐? 먼저 각 도시의 도로망을요, 컴퓨터로 다 입력해가지고 만들고요, 특정
특정한 두 지점을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선택했다고 해요. 그런 다음 차량을 한 대부터 점차 늘려가면서 운전자가 출발점과 도착점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 차량이 늘 때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살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기부터 등장하는 게 이제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내시 균형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시 균형 다들 기억나시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그리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존 내시가 만든 이론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신다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게임 참가자들은 각자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해서요. 자신만의 최선의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찾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찾은 균형이 항상 최선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는 최선의 전략을 취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뇌시 균형이거든요. 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이게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죄수의 딜레마. 뇌시 균형에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죄수의 딜레마도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죄수 모두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못하게 딱 나눠놓게 됐을 경우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신을 하게 되고, 이 배신하는 게 각자한테는 최선의 선택인데 네. 결과는 최악이 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도로에서 이 정하원 교수가 실험을 해봤더니 바로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셨대요. 도로에서는 배신을 때릴 일이 없는데? 배신을 때릴 리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정체가 없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운전자가 여러 도로로 분산돼야 정체가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 PD와 이 PD란 운전자가 있어요. 근데 박 PD는 새로 생긴 조금 빠른 길로 가게 되면 이 PD는 원래 있던 조금 느린 길로 가야 이게 모두가 빠르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PD 입장에서는 박 PD는 새로 생긴 조금 빠른 길로 가. 그러면 나는 왜 느린 길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박 PD한테 이 빠른 길을 양보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빠른 길로 몰린다 이거죠? 그렇죠. 이 PD도 빠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PD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상당히 많겠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빠른 길이 오히려 더 느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정체가 발생한다는 거죠. 죄수의 딜레마처럼 각자한테는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결과는 최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정하은 교수의 실험에서도 이 현상이 발생됐다고 해요. 여러 운전자들은요, 여러 가지 갈래길들이 다 있는데도 모든 운전자가 가장 유리한 지름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결국 운전자들은 각자의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 교통체증이라는 전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내비들은 정체가 덜한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레스의 역설을 도입한 게 요즘 내비, 최신 내비는 그걸로 분산시켜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분산시켜줘도 또 브레스의 역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일반 사람들은 매일 다니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자신은 요 지름길을 알고 있는데 내비가 엉뚱한 길을 가르쳐줘. 그러면 많은 운전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내비가 고장났네. 내비가 왜 나한테 엉뚱한 길을 가르쳐줘? 자신이 아는 빠른 지름길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빠른 지름길로 갔었을 때 오히려 더 느리게 되는 브레스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 내비가 이런 브레스의 역설을 알아서 이렇게 해줘도 이 브레스의 역설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브레스의 역설이 일어나는 이유 여러분들 아시겠죠?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죄수의 딜레마 상황처럼 각 객체 모두가 동일한 최적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최선의 선택, 이거 한 거죠. 한마디로 상생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브레스의 역설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보이지 않는 손, 있지도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최적의 균형을 만들어준다. 이런 기존 경제학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
도로공사에서 인터체인지 통제를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브레스의 역설을 깨부실 방법 이거거든요. 박 PD가 얘기한 대로 정하은 교수가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아까 같은 도로 실험에서요. 도로의 일부를 막아보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뜩이나 막히는 도로의 일부를 막아버렸으니 어제와 같은 정체 지옥으로 변하는 게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뉴욕, 보스턴, 런던 3개 도시에서 이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도시에 모두 특정한 도로를 없앴더니 그 도로가 있을 때보다 교통 흐름이 더 빨라졌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 도시 모두에 교통 정체를 오히려 유발하는 불필요한 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필요한 도로 중에 다른 도로에 비해 압도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일 테고요. 그러니까 지름길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아직도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뇌시 균형의 재수의 딜레마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쉽거든요. 모든 운전자들이 각자의 최선의 선택으로 빠른 지름길로 향하는데 만약에 이 지름길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길들이 가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운전자들은요 어차피 빠른 지름길은 막혔으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는데 다른 길을 선택할 때는 거의 동일하게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빨라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름길을 없앴더니 오히려 전체적인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공사가 통제를 하는 게 잘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도로교통공사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 뉴욕시 같은 경우 1990년에 세계 지구의 날 행사를 위해 가지고요 재미난 일을 했거든요. 뉴욕의 최고 번화가인 42번가 도로 이거를 하루 동안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발표가 알려지자 모든 언론, 모든 시민들이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가장 막히는 도로 이걸 폐쇄해버리면 교통 대란이 올 텐데 니네 책임질 수 있어? 어떤 미친놈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거야? 이런 얘기를 했죠. 게다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교통체증이 재앙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뉴욕시는 꿋꿋하게 요거 우리 한번 해보겠다 하루 동안 폐쇄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42번가 도로를 막아도 재앙이 오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주변의 교통 흐름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어차피 42번가 도로 막힌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예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게임이론 아까 얘기한 대로 게임이론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예 42번 도로 말고 멀리 떨어진 도로로 아예 분산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이 안 막혔다는 거죠. 이 놀라운 결과를 받아든 뉴욕시 어떻게 했을까요? 이후부터는요 42번가 도로를요 아예 상시적으로 차단을 해버렸어요. 차가 못 들어가게. 그리고 보행자와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2번가 도로가 어딘지 아세요? 브로드웨이잖아요. 맞습니다. 뉴욕 가면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타임스퀘어와 브로드웨이 여기가 있는 도로가 42번가 도로 아니겠어요? 네. 42번가 도로가 이런 브레스의 역설 덕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교육도시인 케인스빌의 8번 도로, 캐나다 토론토시의 대학가, 영국 런던의 박물관 거리 여기도요 비슷하게 도로를 막거나 줄여가지고요 오히려 교통체증을 잡았다고 합니다. 성공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외국만 이랬을까? 우리나라 설의 고속도로만 그랬을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상시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네. 어디냐? 서울시가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2015년에 서울역 고가 폐쇄했잖아요. 이때 난리가 났어요. 이 도로 왜 폐쇄하느냐? 고가 폐쇄하느냐? 근데 이건 폐쇄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 고가가 45년이나 됐거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어. 이거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폐쇄를 했는데 서울시는요 이때 브레스의 역설로 교통체증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브레스의 역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서울역 고가 이용하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막으면 그 교통지옥 누가 책임질 거야? 박원순 시장한테 엄청나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 알고 계시죠? 서울역 고가 이거 없앤 다음에 그 주변 다니는 분들 물어보세요. 오히려 예전보다 교통 흐름이 차량 흐름이 원활해졌다는 얘기가 더 많거든요. 실제로 측정을 해봐도 차량 이동 속도가 3km에서 5km 이상 빨라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름길이었던 서울역고가 없어지니까 이게 게임 이론 선택에 따라 다른 도로로 분산되거나 아예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서울시도 다른 길도 서서히 없앨 수도 있겠네요? 벌써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요, 지난해 19개 자치구가 참여해서요, 20개 구간을 벌써 줄였대요. 그래서 총 길이가 거의 7,000m, 7km가량의 도로를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다 뭘 했느냐? 보행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없앨 때도 난리가 났어요. 차량 막히면 어떻게 하느냐, 교통지옥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막아놨더니만 오히려 시민들이 더 좋아해. 더 나아가요. 올해는 벌써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대요. 을지로에 3.7km, 퇴계로에 1.2km, 세종대로에 1.55km, 총 6.45km의 구간의 차로를요, 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요, 차선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브레스의 역설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거죠. 서울시만 이러고 있느냐? 부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산도 2015년에 저는 여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봉천로라고 있대요. 부산 애청자분들은 여기 어딘지 아실 거예요. 여기에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완복 4차로를요, 이거를 완복 2차로로 줄여버렸대요. 여기도 차량 통행이 엄청 많은 데거든요. 이거 줄일 때도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차로를 절반이 2차로 줄였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히려 일대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대요. 그리고 시민들은 대신에 이제 보도가 늘어나고 여기에 분수대나 각종 조형물이 설치되니까 여기를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더 좋아했다는 거죠. 진짜 이렇게 도로를 줄이고요, 지름길을 막아버리고요, 이래서 오히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발상,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네요. 특히 이런 역발상이 게임이론에서 나왔다는 점, 이것도 너무나 흥미있고요. 자신의 이기심을 조금만 줄이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런, 우리가 보통 종교나 이런 데서 들어왔던 가르침이 경제학적으로 게임이론으로서도 증명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이 인문학의 궁극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요, 좀 더 생각해보니까요, 이런 역발상이 사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먹어야 될까요? 몸집을 키워야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 브레스의 역설이 어찌 보면 다이어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인 거죠. 사람에 적용하면 좋을 게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 있잖아요, 사람마다. 예. 그럼 그 베스트 프렌드를 안 만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덜 친한 친구들을 더 자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박 PD 얘기대로 경제학이나 수학이나 인문학이나 건강학이다, 다 진리는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제 폭설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집에 가는 길이 막 2시간 이상 걸리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오랜 시간 동안 지인과 진짜 진솔한 이야기, 술집에서도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요. 게다가 여러분들과 이런 게임이론까지 함께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나쁘지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럼 앞으로 이 벨킨 방송은 저녁으로 고정을 하고 그때마다 같이 퇴근을 하시면 되겠네. 근데 교통체증은 한 번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브레스의 역설과 같은 폭설의 역설,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어제의 교통지옥을요. 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요, 약 2년 전 홈쇼핑 A사의 경우에 한 고위 임원이요, 성추행 의혹으로 퇴직을 하면서 성과급과 규정에 없는 교육비를 지급받은 점이 국정감사로 드러나 무리를 빚은 바 있대요. 아니, 성추행 의혹으로 퇴직하는 거는 이게 불명예 퇴직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성과급과 이런 거는 못 받는 게 정상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까지도 몰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더 안겨줬어? 그러게 말이에요. 또
2016년 또 다른 회사에서는요, 한 MD가 계약직 여직원에게 지나친 스킨십을 요구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등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축소, 은폐 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면은 회사에 손해를 줄 수도 있으니 조용히 넘어가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또 다른 홈쇼핑사에서는요, 방송 기술 감독과 PD 여러 명이 사내 성희롱 문제로 징계를 받고 자진 사퇴하는 일이 발생을 했대요. 이 기술 감독 2명은요, 여성 스태프들에게 노골적인 성적 언행을 일삼았고, 여성 쇼 호스트들의 노출 부위를요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몰래 보면서 즐거워했대. 참네. 아, 진짜 악춤이네요. 예, 뭘 찍었길래 즐거워했을까요? 그리고요, PD들은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들의 허벅지를 만지고 뽀뽀를 했대. 하하. 피해자들의 제보에 회사 측은요, 인사위를 열고 이들을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해당 처분에 이들은 자진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문제야.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철저히 병행했기에 피해자들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아, 이거 한마디로 덮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른 홈쇼핑사는요, 쇼 호스트들과의 회식 술자리에서 고위 임원의 언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지목한 음담 패설은 기본이고 무릎이 안 쳤대. 그런 다음에 이 여성들의 허벅지를 만지고 귀를 핥았대. 개예요? 귀를 청소를 해주고 싶었나 봐. 아하. 좀 지저분했나 보죠. 이들 고위 임원들은 쇼 호스트들의 출연 권한을 쥐고 있는 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쇼 호스트들도요, 거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게다가 뭐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뭐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해도 이거 그냥 덮어버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막장 사례도 있어요. 막강한 인사권을 지닌 한 고위 임원, 뭐 사장이겠죠. 이 임원은요, 지 생일 파티를 열어가지고 이 쇼 호스트를 초대를 했어. 예. 뭐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지 얼굴에 케이크를 발라. 그런 다음에 쇼 호스트한테 이거 핥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여직원에게 다른 남자 직원 무릎 위에 또 앉아, 이렇게 아하. 또 명령을 했다는 거야. 예. 어우, 진짜 악취미가 있네요. 차라리 남자 직원한테 대신 핥으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자 직원 무릎 위에는 우리 이 PD님을 앉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세게 앉아드릴 네. 수 있는데, 아니 그 남자 직원 말고요, 제 고위 임원 그 무릎에 제가 앉아가지고 엉덩이 뼈의 그래요. 위력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0.1톤에 가까운 무게를 좀 보여주셔야지. 아쉽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물론 영세 자영업자가 힘들지만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세 자영업자 분들도 팔아야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야 이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일관된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수구 보수 언론 쪽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크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크게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시급 정도 구실을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이거를 대대적으로 뭐 사례까지 들고 뭐 르포까지 했더라고요. 이렇게 부각해 왔잖아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 대부분이 그냥 용돈벌이 알바하는 노동자들인데, 중산층의 주소득원이 아니라 보조소득원에 불과한데 이거 올려줘서 근로빈곤 완화나 임금격차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들을 줄기차게 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번 조사 결과 보면 그런 주장이 다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곧 최저임금은 다수의 서민들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요,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이 개인을 넘어 가구 단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 사실, 이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 상당수가 핵심 소득원인 만큼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저소득 가구의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직접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물론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는 회사 다니는데 내 주위 친구들, 우리 식구들 봐도 월급이 최소 300만 원은 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은 재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를 통틀어서 대기업 노동자들은 1%? 2%?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모 검사의 성추행 고백으로 한국판 미투 캠페인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죠. 그렇죠. JTBC 인터뷰까지 나오셔가지고요. 이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서지영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 방송을 문재인 대통령도 보셨나 봐요. 그랬겠죠. 그러면서 본인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이 미투 캠페인이 홈쇼핑 업계의 성폭력 고발로 번질지도 큰 관심이라고 합니다. 아니, 홈쇼핑 업계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요? 여기가요, 은근히 이런 성폭력의 온상지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 이유를 보니까요, 홈쇼핑의 주인공, 이 쇼 호스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전업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홈쇼핑 업체 고위 임원, 핵심 PD, MD 이런 분들의 눈밖에 났을 경우에 이분들은 출연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회식하자, 이러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알게 모르게 성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거죠. 아이고. 오늘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3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오프닝에 최저임금에 대한 가짜 현수막, 자한당이 걸었던 그 현수막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보수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바로잡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보수 언론들이 보통 그런 얘기하죠.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주로 가구의 주요 소득원들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냥 알바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근로빈곤을 크게 개선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론을 제기해 왔잖아요. 특히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만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 패널 조사 살펴본 결과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95%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무려 76.5%가요. 가구주 아니면 가구주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네. 수구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요 소득원이 아닌 가구원의 비율은요 23.5%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실제로요, 한국노동 패널 조사에서도요, 가구주와 그 배우자를 가구의 핵심 소득원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리고 가구주의 비율은 1인 가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것도 95% 이하를 받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 가운데 10분 중 거의 8분이 주요 소득원이란 얘기인 거예요. 하하. 그러면 이분들 슬하에 있는 자녀분들, 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 이 자녀분들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조사 결과는 또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95%에서 105%,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 아니면 조금 덜 받는 사람, 이렇게 받는 분들을 좀 확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핵심 소득원의 비율은요, 아까는 76.5%였잖아요 78%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거의 10명 중에 8명이군요. 그렇죠. 그 가운데 가구주는 40.3%, 가구주의 배우자는 37.7%. 생각보다 많죠. 아니, 그러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수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105%에서 125%까지 요런 분들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요, 이 분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 해당하는 노동자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핵심 소득원은 전체의 무려 83%.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럼 이 얘기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월급쟁이들은 대부분 빈곤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최저임금위원회 통계를 보더라도요, 2016년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가요, 얼마냐?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342만 명이나 된대요. 네. 전체 노동자의 18.2%. 이렇게 그렇게 몸무게 안 나가요. 자꾸 왜 그래요? 허벅지 뼈를 그냥
빠지직 이렇게 부서뜨릴 수가 있는데. 예. 아무튼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결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서지현 검사처럼 용기를 내서 이 잘못된 행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용기를 내주신 여성분들은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그렇죠. 19세기 중반 이후 150여 년간 이게 어디 있었는지 행방이 묘연했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그게 뭐냐? 조선 왕실의 어책. 이게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뭐 짐작을 하고 있었대요. 프랑스가 병인 양요 때 훔쳐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요. 프랑스에서 이 조선 왕실의 어책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책이면은 이 왕실의 책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왕의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의례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져 있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보물 아니면 국보급 그런 문서인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경제방송에서 왜 이런 얘기를 전해줄까 궁금해하실 텐데 뒷사연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오게 됐느냐 봤더니만요, 이 프랑스에서 이 책을 가지고 오는 단체는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인데 예. 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같이 힘을 보태는 곳이요 그 유명한 게임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라이엇 게임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풀이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게임 롤. 그렇죠. 그 게이머들이 우리나라의 소중한 보물을 한국으로 다시 가지고 온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아하.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의 개인 소장자가 그냥 줄 리는 없고 당연히 돈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 돈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게이머들이 마련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라이엇 게임즈는요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방침에서 이런 문화재 환수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재밌는데요. 일단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요 프랑스 개인 소장자로부터요 효명세자빈 책봉죽책 이거를 구매한 뒤 지난 20일에 국내에 들여와서요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와, 효명세자면은 박보검이잖아. 박보검. 드라마에 박보검이 연기를 했군요. 제가 그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요. 아무튼요, 외국에서 왕실의 의례용 도장인 어보가 돌아온 적은 있지만요, 왕과 왕후의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리거나 왕비, 세자, 세자빈을 책봉할 때 옥이나 대나무로 제작한 어책이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래요. 이야, 이거 진짜 국보로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요, 조선 왕실 어보나 어책 669점이 있는데요, 이게 벌써 지난해 10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소중히 아껴야 할 귀중한 문화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효명세자와 관련된 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효명세자를 그린 드라마가 얼마 전에 방영이 돼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거든요. 이때 박보검이 이 효명세자를 연기했단 말이죠.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 구름이 그린 달빛. 이게 소설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 여주인공이 또 김유정이었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효명세자를 굉장히 이제 많이 인지를 하게 됐죠. 근데 이분이 실제로 일찍 돌아가셨어. 드라마상이 아니라 실제에서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절을 했었죠. 예. 아무튼요, 이번에 고국에 돌아온 효명세자빈 책봉죽책은요 순조 19년, 그러니까 1819년에 효명세자빈을 책봉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재질, 서체, 인각 상태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래요. 제가 그 대나무 책에 쓰여진 글씨를 봤거든요. 마치 레이저 각인을 한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고 이쁘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 글씨를 누가 썼느냐? 서사관 이만수가 썼고요. 글은요, 당시 우의정인 난공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기는요, 높이 23cm, 너비 17.5cm, 그리고 6장을 모두 펼치면 길이가 102cm 이 정도 된대요.
이 뒷얘기도 재밌어요. 지난해 6월에 이 축책이요 프랑스 한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국내에도 전해졌고요. 그래서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은요, 요거 자칫하다가는 외국으로 또 팔려나가게 되면 다시 영영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요 경매사한테 거래 중지 딱 요청을 한 거예요. 이후 파리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던 할아버지로부터 축책을 상속받았던 소장자와 협의를 했다는 거죠. 얼마면 이거 넘길 수 있느냐? 그래서 약 2억 5천만 원을 주고 사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은요 돈이 그렇게 많은 재단은 아니거든요. 재단이지만 그래서 이 구매 대금 2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네. 요걸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아까 얘기했던 라이엇 게임즈의 기부금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 얘기가 맞는 거죠. 게이머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효명세자의 부인이 쓴 책이잖아요. 효명세자 빈이니까.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조대비 아시죠? 조대비. 이분이 효명세자 빈이야. 그렇죠. 동일 인물이었어. 맞습니다. 풍양조 씨 조만영의 딸로 11세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와 혼인하신 분 아니겠어요? 네. 그 김유정이 역할 했던 그분인 거죠. 그래서 효명세자는 아까 박 PD 얘기대로 유절했으나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들 환희 후에 헌종이 됐잖아요. 아무튼 이런 역사적 사실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게임사가 외교관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 게이머들의 수준도 생각보다 너무 높지 않은가 이런 기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외교관을 넘어 외교부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입니다.